100억짜리 땅을 팔게 되자 자식들의 치매몰이가 시작됐다. 엄마가 헷갈리는 순간을 만들었다. 엄마가 또 착각했다는 말을 퍼뜨렸다. 하지만 어머니 박상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여기서 반발하는 순간 그것이 곧 치매의 증거가 될 것이기에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박상희는 그날도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하루의 시작은 늘 그렇게 반복됐습니다. 마당을 쓸고 문지방을 닦고 화분에 물을 주는 일상이 박상희에게는 숨을 고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마을회관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평소 보이지 않던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서류를 들고 오갔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동네 지인 강복수는 숨이 찬 얼굴로 박상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복수는 인사도 없이 박상희의 손목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박상의 땅이 개발 핵심 구역에 들어갔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당 가격이 치솟고 있으며 전체 금액이 100억을 넘길 거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상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쁨보다는 불안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박상희는 돈이 커질수록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강복수는 부동산 중개인 오대근이 이미 동네를 돌며 땅 주인 명단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대근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박상희는 무심코 마루 밑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숨겨두었던 등기권리증 상자가 있었습니다. 박상희는 그 상자를 꺼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얇은 종이 몇 장이 사람의 태도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박상희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남 한성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몇 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고 지나치게 공손했습니다. 한성태는 안부를 길게 물었고 박상희는 그 전화가 불길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안부가 끝나자 한성태는 조심스럽게 개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확인만 하자는 말로 시작했지만 곧 명의와 세금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박상희는 소문일 뿐이라고 짧게 답했지만 한성태는 이미 준비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차남 한민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민재는 인사도 없이 언제 돈이 들어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걱정도 축하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막내딸 한지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주말에 내려가겠다는 말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상희는 그 하트를 보며 따뜻함보다 묘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박상희는 불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무언가가 크게 잘못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상희는 그날 밤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돈 앞에서 시험대에 오를 거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주말 아침 장남 한성태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트렁크에는 과일과 건강식품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박상희는 선물의 양보다 그 타이밍이 더 무서웠습니다. 몇 년 동안 얼굴 보기도 힘들던 아들이 개발 소문이 나자마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조금 뒤 차남 한민재가 도착했습니다. 민재는 억지로 웃었지만 얼굴에는 초조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재는 앉자마자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상희는 그 말이 곧 돈 이야기로 이어질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한지수는 가장 늦게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대문을 열자마자 눈물을 보였습니다. 박상희의 손을 꼭 잡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눈물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박상희의 마음은 오히려 더 굳어졌습니다. 눈물의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세 자식은 집안을 정리하며 효도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빠르게 본론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보다 서류와 지도, 계산표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장남 한성태는 절세를 이야기했고 차남 한민재는 빚을 이야기했습니다. 막내딸 한지수는 형제 싸움을 막아야 한다며 박상희의 결정을 재촉했습니다. 박상희가 조용히 반대 의사를 밝히자 세 자식의 표정은 동시에 변했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소유권을 다투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한성태는 박상희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슬쩍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박상희는 알았습니다. 이 집의 분위기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장남 한성태는 자연스럽게 등기권리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상희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차남 한민재는 짜증을 숨기지 못했고 막내딸 한지수는 다시 눈물을 꺼냈습니다. 박상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 버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말이 지나고도 자식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남 한성태는 며칠 더 있다가 가겠다고 했고 차남 한민재는 일이 정리될 때까지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막내딸 한지수는 아예 박상희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박상희는 그 선택이 효도가 아니라 감시라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의 질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묻지 않던 사소한 일들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어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계속 물었습니다. 박상희가 바로 대답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잠깐이라도 머뭇거리면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같은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받지라는 무언의 합의였습니다. 막내딸 한지수는 약 봉투를 일부러 섞어두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약을 두 봉투로 나눠놓고 박상희가 헷갈리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박상희가 잠시 멈추자 지수는 바로 말했습니다. 요즘 약도 잘 못 챙긴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남 한민재는 달력의 날짜를 일부러 하루씩 어긋나게 표시했습니다. 박상희가 날짜를 다시 확인하면 민재는 혀를 차며 또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장남 한성태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치밀했습니다. 한성태는 휴대전화를 늘 손에 쥐고 있었고 질문을 던질 때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상희가 피곤해진 오후 시간대만 골라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박상희가 짜증을 내는 순간 한성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흥분이라는 제목으로 저장됐습니다. 세 자식은 박상희가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순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실수처럼 보이게 만드는 장면만 골라 모았습니다. 박상희가 반발하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으로 포장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상희가 침묵하면 동의로 해석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상희는 이 집에서 말이 많아질수록 불리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박상희는 일부러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아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그 침묵을 약해졌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오해는 박상희에게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박상희는 그날 밤 요양보호사 김은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멀쩡한데도 멀쩡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은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은실은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박상희에게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자식들은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억력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며 가볍게 말했지만 말끝은 항상 관리라는 단어로 이어졌습니다. 확정 진단은 없었지만 장남 한성태는 혹시라는 말을 거의처럼 사용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식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후견인 제도 안내문, 위임장 양식, 공증 절차 설명서가 차례로 깔렸습니다. 장남 한성태는 안전장치라고 말했습니다. 차남 한민재는 서명만 하면 끝난다고 재촉했습니다. 막내딸 한지수는 울면서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박상희는 그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 도장을 향한 장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자식들은 박상희를 주민센터로 데려갔습니다. 겉으로는 전입 서류를 뗀다고 했지만 실제 목적은 인감증명과 위임장이었습니다. 창고 앞에서 장남 한성태는 직원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흐려졌다고 말이 자주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남 한민재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막내딸 한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문제 있는 사람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펜을 내밀며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장남 한성태는 박상의 손에 펜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박상희는 이 펜이 마지막 경계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상희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한성태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수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박상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리치면 흥분이라는 증거가 만들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상희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절차로 싸워야 할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돌아온 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남 한민재는 더 이상 말끝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박상희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직접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관리해야 할 단계라며 집 열쇠도 함께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막내딸 한지수는 약 봉투를 들고 와 오늘부터 자기가 약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희가 거절하자 민재의 목소리는 바로 높아졌습니다. 고집부리다 큰 돈을 날리면 누가 책임질 거냐며 소리쳤습니다. 박상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말은 설득이 아니라 명령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박상희가 침착하게 거절하자 장남 한성태가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성태는 방 안에서 걸음을 옮기며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박상의 귀에도 들릴 만큼 노골적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고 요즘 기억이 흐려지고 있으며 실종 위험이 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자식들의 태도는 다시 바뀌었습니다. 한성태는 차분한 보호자의 얼굴을 했고 막내딸 한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걱정스러운 딸의 역할을 꺼냈습니다. 차남 한민재는 목소리를 낮추며 돈을 이상하게 쓰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희는 자신이 범죄자도 아닌데 조사 대상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박상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소, 날짜, 통장 관리 여부를 물었습니다. 박상희는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경찰은 박상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한성태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그러자 한성태는 다음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언제 상태가 나빠질지 모르니 기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차남 민재는 보호 입원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그 단어는 박상희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그날 밤 박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실제로 제도와 공권력을 이용해 자신을 묶으려 한다는 걸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어머니. 과연 그녀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구독 후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